자, 오늘도 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진실 씨는 4.3 의인하면 혹시 누가 떠올라요? 김익렬 대장님? 아, 연대장. 네. 아, 그분도 훌륭하죠. 그리고 좀 그때 인물이 좋았던 한 분이 있는데 김달삼 선생님? 아, 아니요. 잘생겨서 기억이 났어요? 아니 그때 얼굴 너무 훤칠하셔가지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김익렬 연대장을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잠깐 소개했던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쵸. 제주에 혹시 쉰들러 그분이에요? 기억나요, 이름? 문형순 서장님.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문영순 서장인데 네. 어떻게 그분의 이름 앞에 쉰들러라는 별칭이 붙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그 당시에 제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 나눌 두 분 직접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서귀포중학교 교장 한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상과 회복적 정의, 사상과 세계시민 교육 쪽에 관심과 실천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담아 4.3이 나에게 건넨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도 잘 나가죠?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있는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4.3 유적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이제 그쪽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4.3이 거의 한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은데 문영순 서장님이면 경찰이잖아요. 이분 제주 분이세요? 제주뿐은 아니라 평안도 출신입니다. 1897년에 출생을 했고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만주 등지에서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귀국을 했고 우리 제주도와의 인연은 47년 5월에 제주 경찰계로 부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주 경찰계로 오셔서는 한림, 모슬포, 성산포 이제 서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문영순 서장님의 사진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안경을 딱 끼셨고 뭔가 네. 좀 늠름한 모습을 네. 보이시네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인가 올해 경찰 영웅으로도 추서되지 않았나요? 예, 대한민국 경찰 영웅으로 추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사상 의인분들은 다 왜 이렇게 다 훤칠하신 분들만 오시는 건가? 되게 아마도 그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결정을 했던 모습들이 외면으로 투영되지 않았나. 아니 1947년 5월에 5월이죠.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발포 사건, 3.1 발포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의 어떤 민심이라든가 제주의 정황을 처음부터 포착했던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그러니까 있죠. 그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민심이 들끓던 때였는데 사실 우리한테 3.1절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군정에서 집회 자체를 금지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군정은 금지시켰는데 전국적으로 3.1절 기념식이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기념식 자체는 아주 무사히 끝나요. 무사히 끝나고 그 시위대가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김화경찰이 구경하고 있던 어린아이를 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발생했던 게 바로 3.1 경찰 발포 사건인데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뺑소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쳐들어가지고 이거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책임을 물어야지.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제주 도민들도요, 그 당시 제주 경찰서에 그거를 항의를 합니다. 근데 제주 경찰서에서 굉장히 이원적으로 대처를 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3월 11일 날부터 제주도 전역이 총파업에 들어가요. 그 당시 경무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조병옥이 제주도에 도착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경찰의 발포는 정당했다라고 했대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더 많은 경찰을 제주도로 파견을 하고요. 그 서북 청년회가 이때부터 제주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짓누르려고 한 거죠. 진압하려고 온 거죠. 예. 조사하고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젊으면 잡혀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거를 피해야 되잖아요. 산으로 피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 중에 아니면 아예 이 시기부터 일본으로 밀항해서 난민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그 상황을 1년을 참고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터진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해요. 조천중학원 학생이었던 김용철 군이 조천지서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대정중학교 학생이었던 양은아라는 학생이 모슬포 지서에서 고문치사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진상이 밝혀지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폭발하기 직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88년 4월 3일에 무장 봉기를 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서 섬 전체가 뭐 작전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맞아요. 우리 저번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초토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맞잖아요. 맞습니다. 동현 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탄압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제주가. 그래서 4.3 무장봉기의 슬로건이 탄압이면 항쟁이다. 이거 하나랑 또 하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런 기치가 이제 올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주섬은 레드 아일랜드로 완전히 정부 이제 굳히게 돼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이제 수립되고 나서는 제주섬이 초토화 작전의 대상이 되는 섬으로 채택되게 되죠. 해안가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지점은 적성구역이라고 선정한다. 그래서 발포를 한다. 그리고 11월 17일에는 당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계엄령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4.3 때 전체 희생자를 약 3만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3만 명의 희생자 대부분이 이 초토화 작전, 그러니까 포고령, 계엄령, 미군의 작전 통제권이 완전히 실시됐던 11월부터 넉 달 동안 제주섬은 훨훨 타오르게 되는 그 광풍의 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토화 작전의 방식을 보면 뭐 마을을 소각시킨다거나 방화도 네. 저지르죠. 뭐 집단 학살까지 집단 저지르죠. 학살이죠. 네. 그런 식으로 섬 전체를 그냥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덩어리. 리트러샤? 산 사람들한테 쏠 혼방울 몸빼 하나라도 조심은 다 잡아간댄 헛말. 괜한 맛이 산에 간 사람들은 다들 삼촌더령 사돈의 팔촌인데 건강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어디 실수가. 걔란 말이요. 그때 군과 경찰은 소위 산 사람들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당신들 수상해. 바른 대로 말하시오. 그러면 살려줄 테니. 폭도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 갖다 준 건 맞지? 아이고, 아니오다게. 누게가 맛이 산에 올라간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대. 어디서 거짓말들이야? 우리 손에 빨갱이 명단 다 있어. 식구 중에 산에 올라간 사람 없어? 어수다 어서. 산에 간 사람이랑 말아. 조금이라도 폭도들과 연관된 사람은 바로 자수하면 살려준다. 그렇지 않고 숨겼다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이. 알았어? 요 호르기 저디 윗두루에선 자수하면 살려주기란 말들은 자수했다. 그 길로 끄서다 총으로 팡팡 쌍 죽여버렸다 해라. 이거 원 어떤 원 시상인 이게. 아이고, 개민 뭐라. 곱조도 죽고 자수해도 죽고 영하나 정하나 다 죽이게 하는 소린게. 아이고 세상에. 아니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자수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자수를 뭐 어떻게 뭐 고민하게 왜 그죠. 이런 상황을 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초토화 작전이 아주 극에 달했던 48년 12월에 이르게 되면
이제 구현대 총살극이 굉장히 광풍처럼 불여 닥치게 됩니다. 그때쯤에 전도에서 자수 강연이 실시가 돼요. 자수를 해야 된다라고. 자수를 하면 살려준다. 명단이 확보됐으니 나중에 걸리면 다 처형된다. 그런데 자수라는 것은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죄가 있다면 수사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을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수라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는 죄를 강제로 묻게 하는 그런 작전에 해당이 됐던 거죠. 아니, 아까 뭐 명단이 있으니까 자수해라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명단이라고 하면 무슨 명단을 말하는 거예요? 무장대에 협조한 이력이 있거나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명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명단이 있으니 자수하라라는 거죠. 나 예전에 우리 동네 삼촌이 저 한라산 자락으로 갔다가 식량이 없고 옷이 부족하다고 해서 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걸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수를 해야 되나? 보리쌀 한 대박 이렇게 건네준 적이 있는데 이게 자수하라는 그 내용인가? 아니 영상에서 보니까 아까 자수를 해도 총으로 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자수를 해도 죽는 사태들을 목격을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끝까지 자수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천면 지역 자수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며칠까지 모이면은 니네 이제 가서 고생만 조금 하면, 그러니까 노동을 조금 하면은 용서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래서 갔더니 트럭에 태우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서로 타려고 싸웠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트럭을 타고 가서 조사받고 노동을 좀 해야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거죠.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 트럭을 타고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라동 박성내란 곳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구연대가 그 모슬포에 주둔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슬포 주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토벌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구연대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태평양 전쟁기에 보면은 이제 모슬포 쪽에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행장에서 그 비행 연습을 하던 부대가 있어요. 이제 오오무라 비행대인데 그 오오무라 비행대의 막사가 모슬포 지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구연대가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슬포 주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토벌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슬포 같은 경우 굉장히 사상 초기부터 토벌대에게 주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3.1절 기념식을 대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해요. 근데 여기 이 기념식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우리 진실님이 아주 잘생겼다라고 표현하셨던 김달삼입니다. 이승진이죠, 원래 이름은. 심지어 김달삼은 48년 4월 3일 무장 봉기했을 때 무장대 1대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대의 본부가 저 지역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이제 활동을 거기서 많이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김달삼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대정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 토벌대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선생이 빨갱이면 학생들도 빨갱이다. 대정중학교를 다녔다라는 이유 하나로 표적이 돼요. 48년 3월 고문치사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양은아. 이 사람도 대정중학교 학생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대정중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입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이 모슬포에 있으면서 이제 대정 면사무소 직원들, 교사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청년 단체원들 이런 사람들을 48년 한 10월 말쯤 되면요 싹 다 잡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고문해요. 고문한 다음에 11월 6일에요 끌고 가서 집단학살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럼 대체 무슨 혐의가 있어서 잡혔냐라고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배운 게 죄다, 젊은 게 죄다, 그리고 학생이었던 게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유 없는 죽음이었던 거죠. 예. 아니 뭔가 지금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네. 처해 있는 모슬포 주민들인데 이때 딱 주인공이 나타나야 될 타이밍 같지 않아요? 맞아요. 신들러가 나타날 지금 타이밍이었다. 지금 딱 이제 와야 되는데 좀 외치고 싶어요. 서장님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뭐 어디 없을까요? 문영순 서장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초토화 작전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신수가 있어서 그라. 무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 알한 거라. 그저 아는 사람들이 난 배려지면 쏠 혼방울도 주고 물 홍구리샤도 줬죠. 무사하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라. 개난 맛이. 그 문제는 영한 거 정한 거 다 따지면 우리 마을 사람들 살 사람 호나 어떤 한 거죠 맛이. 그 무신 방법 어시쿠가? 안명에도 안 들키어. 문도깨비 만나봐사죠. 예? 문 도깨비 맛이? 아, 문 서장. 하는 말광 행동은 일자 무식 폭도 못하도 문 서장이면 우리 말 헛꿈은 들어줄 거라게. 맞수다. 이대로 우리 주민들 몬딱 죽게 할 순 없수다. 글라 가게. 그렇게 해서 문영순을 찾아가는 조남수 목사와 김남원 민부단장. 이들을 찾아간 문영순은 당시 서귀포 경찰서 관할 모슬포 지서장이었습니다. 서장님, 영말 곱기 경하오다마는 걔도 서장님이민 우리 사정 잘 아람신한 이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행 찾아왔수다. 무슨 일이요? 서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마을 사람들 무신 빨갱이니 뭐니 아랑 사람 수가게. 맨날 밭디간 검질 메고 밭 깔고 거는 농사쟁이들이죠. 경호고 사람 살멍 먹을 거 어신 사람들 옷보성 이신 사람들 불쌍하여네. 지 이신 거 하나씩 준 게 죄된데 놈은 어떤 삽니까?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무것도 몰랑한 거고 설사 허였다 하어도 이제 추루커 형은 자수해도 죽을 거 뻔히 아는디 누게가 자수었구가. 경은 안양 우리가 강 주민들 설득행 자수시키큼에 서장님이랑 자수한 사람들 호구만 살려줍소. 야?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단 진짜. 알겠소. 당연히. 나도 방도를 그렇죠. 찾아볼 네. 테니 두 분께서는 주민들을 찾아가 설득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영순 지서장을 만난 후 조남수 목사와 김남원 민부단장은 사람들을 마을회관에 모이도록 합니다. 걔나 이제 속신들 없어. 다들 와수가. 오늘 영 모이련 한 거냥 다른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당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을 거우다. 경행 곧는 말인디 나 말 오해하지 마랑 들어줍서양. 우리 몬딱들 자수하게 마시. 그 무슨 소리라? 민보 단장이라는 사람이 걔난 사지로 몰 사람들을 몰아불 재면서 자수행감인 그냥 죽창으로 콱 찔러 죽여볼 건디. 아이고 난 못해. 아이고 못해요. 그검 흥분하지 마랑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지금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그 올라간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이름이 지금 경찰이 형 불인대한테 다 들어가 있단 맛이. 걔는 지금 계속 영화당은 다 걸려 죽읍니다게. 개매 그저 쌀 홍구리 줬대는 잡아당 죽이카. 아이고 속심 없어. 그딴 말은 하는 거 아니우다. 시국이 아무것도 안 통하는 시국이 됐수다. 이제 자수 안 하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요동치면 피물이 흐르게 됐수다. 그 민보 단장하고 저하고 캥 문서장 만랑 확답 받아 왔수다. 이 자수하면 살려주긴 한 거. 그 문서장 보기엔 도채비 같이 보여도 이 속은 이신 사람 아니까. 걔는 문서장 말 믿엉 우리 자수하게 마시. 개매 경어카? 서장이 약속하신디 죽이기 사카.
문 서장이 약속했다는 말에 동요하는 모슬포 주민들. 자자자 개갈랑 우리 홍범 믿어 차 속주 자자 가게 마시고. 가게 문도깨비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좀 약간 좀 요상했나 봐요. 이 문도깨비라는 별명이 붙은 거 보면. 또 신박한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근데 좀 뭔가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뚝딱 해줄 것 네. 같기도 하고. 증언에 따르면 문 서장님은 용기 있고 기운이 드세며 배짱 좋은 상남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토남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슬포 주민들이 그래 그러면 자수를 하자 딱 하나 믿고 지금 자수하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 믿는 분이 누구냐면 문영순 서장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도깨비의 위력이 발휘될 것 같죠.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뭐 주민들이 빨갱이를 알겠냐, 그리고 뭐 배고픈 사람과 나눠 먹은 게 죄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산한 사람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뭐 친척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제주도에는 특유의 삼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동네 삼촌, 여성이든 남성이든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경조사를 또 같이 지낼 정도이기도 했고 삼촌이 산에 가자면 또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의식이 있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4.3 당시에 희생된 제주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라는 이념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순박하게 살아갔던 이제 순수한 민간인들이 대부분이고 이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초토화 작전 그리고 그때 이제 다 희생이 됐던 거죠. 토벌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였던 거죠, 그 당시? 그 정부 보고서와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로 신고된 사람들이 이제 15,088명이 되거든요. 우리 3만 명과 이제 15,000명의 그 간격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4.3 때 일가족이 전부 다 몰살돼 버린 경우 신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경우 혹시 후손에게 연좌제가 적용이 돼서 대물림 될까 봐 그걸 우려해서 신고를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장대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토벌대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4.3 초기부터 그 무장대가 300에서 500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자기들이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계속 토벌 작전을 펼치잖아요. 그 토벌대들의 어쨌든 목적은 무장대였을 텐데 희생당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양민들인 거예요. 무고한 양민들인 거예요. 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미군정과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85%예요. 근데 그러면 15%의 희생은 무장대에 의한 또 희생도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희생이 있었구나. 그러면 양쪽 다 나쁘다. 양비론으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토벌대에 의한 희생은 그 불법 계엄령에 의해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제주섬을 절멸시키는 목적하에 이루어졌다면 무장대에 의한 희생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4.3 무장봉기를 일으킬 때 도민들을 괴롭히는 서북청년회와 극우익 경찰서를 공격할 때 그 가족을 살해했던 것. 두 번째, 초토화 작전이 한창 벌어질 때 토벌대에게 협조하는 마을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마을을 일부 불태운 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초토화 작전이 끝나면 거의 세력이 없어져요. 넉 달의 초토화 작전으로 그 무장대는 완전히 그 세력을 잃고 심지어 먹을 것, 입을 것조차 없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식량과 의복을 구하러 갔다가 보초선 주민들을 이제 살해했던 그런 과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백히 85%와 15%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성찰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장대한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토벌대들한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미군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무리한 행동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찰들이 민간인들한테 발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서청을 제주도로 보내서 무리하게 탄압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런 거에서 누가 저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초상집이었을 것 같은데 모슬포 말고도 다른 지역에 또 마찬가지였는지 좀 궁금해요. 현기영 선생님의 순위삼초를 보면 그런 문구가 있죠. 이제 사촌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희생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뭐 워딩이 정확하진 않은데 초토화 작전 초기에 보면은 중산간 지역 마을들을 다 그 당시 그분들 표현으로 하면은 쓸어버리거든요. 우리 아까 자수 얘기했잖아요. 네.
자수를 해도 죽고 자수를 안 해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바닷가 바로 내려가도 죽을 것 같고 안 내려가도 죽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피신해버리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계속 숨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굴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숨어들었던 굴들이 어떤 곳들이 있냐면, 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영화 지슬 아세요? 네. 예, 그 영화 지슬의 모티브가 됐었던 동광리에 있는 큰 넓게. 사상 희생자들이 실제로 처음으로 발견됐었던 그 희생자들의 유골이 실제로 처음으로 발견됐었던 다랑시굴. 이런 곳들이 많은 주민들이 숨어서 생활했던 곳이 됩니다. 특히 이제 큰 넓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20여 명 정도, 대략 한 50여 정도 그 굴 안에서 숨어서 생활을 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발각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발각되죠. 거기를 실제로 가보시면 굴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못 덩치가 들어갈 크잖아요. 것 같은데. 그 입구는 들어갈 수 그랬어요? 있었어요. 예, 그 입구는 들어가는데 이 굴이 입구를 들어가면 절벽이 나와요. 한 3, 4m 정도 되는 절벽이 나오고 거기를 내려가면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높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여기는 제가 못 갑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곳에 120여 분 정도가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발견하고 군인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발각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두 무리로 갈리거든요. 근데 더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던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본래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당시 어르신들 하시는 얘기가 내 평생 그렇게 눈 많이 온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눈이 쌓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병학 쪽으로 피신하셨던 분들은 마지막에 오시던 분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쓸면서 와요. 왜 쓸었을까요? 발자국 남기지 않아요. 예, 맞죠. 발자국을 안 남기려고. 왜냐하면 발자국이 남으면 토벌대가 그걸 쫓아서 오니까. 근데 문제는 본래 오른쪽으로 피신하시던 분들이 그 자국을 다 제대로 지우지 못하신 거예요. 이제 뭐 들으면서도 뭐 그 장면이 생각나서 가슴이 좀 울컥한데 뭐 집이며 뭐 산, 바다, 뭐 어디 구석구석 학살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마을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던 분이 문영순 서장이었거든요. 네. 그럼 자수하러 맞습니다. 나선 모슬포 주민들의 뒷이야기를 네. 한번 만나보시죠. 그렇게 해서 모슬포 주민 100여 명은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합니다. 야, 이것 봐라 이거. 모슬포에 빨갱이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지. 아주 그냥 빨갱이 소굴이었구만 이거. 빨갱이들은 총으로 모두 쏴 죽여야 돼. 아이고 우리들 다 죽었죠. 아유 누개가 자수하게 내시니? 아, 걔란 말이여. 저 시뻘겋은 배려보라. 자인은 아이고 어른이고 할망 하루방이고 패는 것이 다 찔러 죽이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이젠 우리 다 죽었죠. 시끄러. 한 사람씩 다 나와. 서청 단원들은 모슬포 주민 한 사람씩 불러다 자수하러 도서를 갔을 때 꾸미기 만나는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이제 서청 단원들이었던 거죠. 누구야? 산에 올라간 사람이. 어? 폭도들한테 뭐뭐 갖다 줬어? 말해. 아이고 어수다게 어서. 아이고 똑바로 말 못해? 어? 그냥 확 총으로 쏴 죽일까 보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분들은 모두 자수하러 온 분들이야. 더욱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나가! 모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자. 여기에서 자술서를 썼다가는 안 되겠소. 모두들 민보단으로 데리고 가서 자술서를 쓰도록 하시오. 예. 그리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은 적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 알았다. 꼭 그거대로 합시다. 자자, 혼자들 갑시다. 예, 자, 갑시다. 저렇게 나오지만 순순히 서청이 물러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가라고 했다고 바로 갔을까요? 그 당시 이제 무소불위처럼 마음대로 무력을 휘두르고 다니던 서청들이 꼼짝을 못할 만큼 이제 문영순 서장이 굉장히 이 강력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리고 거죠. 그 당시 서청이 이제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극도의 불만을 갖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잖아요. 문영순 서장님의 고향이 평안도잖아요. 맞네. 그런 것도 적용을 했죠. 아니 근데 그 서북 청년회 주둔지가 성산이었죠? 이 서북 청년들이 이 4.3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도 변신을 하고요. 군인으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으로 들어가서 이 서북 청년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서청특별중대라고 하는 게 제주 도내에 대략 이제 한 2개 정도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자 성산 지역에 주둔을 했고요. 성산 동국민학교에 학교를 장악하고 본인들의 주둔지로 사용을 하고 그 학교 바로 담장 밖에 그 절강 고구마 창고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거든요. 유치장 겸 신문실로 취조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고문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셨던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매일같이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확인한 성산읍 지역의 4.3 희생자들 중에요. 70% 정도가 그 서청특별중대가 주둔하던 시기에 희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밖에 뭐 성산 지역 말고도 서귀포 쪽으로 와도 뭐 집단 학살터라든지 이런 유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많이 남아있고요. 이 산남 지방 최대 학살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 많은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찾는 곳,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정방폭포입니다. 이 정방폭포와 그 옆에 있는 소남머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4.3 당시의 산남 지방의 최대 학살터입니다. 아니 그냥 다 제주도민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비라고는 없어요. 네, 서청과 토보일 때는 정말 뭐 인정도 없고 그래서 문영순 서장님이 이들하고 접촉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남은 거는 네. 모스포 주민들의 목숨이 달린 자술서입니다. 과연 무고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걔는 자는 이 누게 온 거다만 가보난 볼소라 쏠 가져가버렸던 스카마시. 아이고 기어 경 쓰는 게 좋겨. 난 어떤 안 한 건 아니. 삼촌은 머린 스카마심. 캠에 뭐행성 좋을 거라. 우리 소촌 와서진 거 아람신디. 경에 걸랑냐? 4.3 터지기 전에 배탕 육지들의 갓젠 수주 맛이. 좋을까? 예. 경하여게. 응? 우리도 옆에서 혼디 거들큼해. 예. 이렇게 100여 명의 모슬포 주민들은 서로 상황을 맞추고 조서 내용을 공유하면서 진술서를 씁니다. 진술서를 들고 경찰서로 가는 모슬포 주민들. 하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내놔! 뭐야? 육지로 갔다고? 아, 예.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야! 다시 써! 무슨 일인가? 이들은 스스로 온 사람들이야. 스스로 써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진술을 강요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육지 가긴 누가 육지 갔단 말입니까? 저 집 사정은 나도 다 압니다. 분명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육지 갔다면 간 거지.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나? 조사해서 저 주민의 말이 사실이면 널 처벌하겠다. 그리고 어따 대고 목소리를 높여. 여긴
내가 책임자란 말이다. 이게 드라마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말 등이 엄청 서늘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술서 쓴 주민들 뭐 무사했어요? 그 모슬포에 100명의 이제 명단이 떠도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문영순 서장님은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서기로 하여금 자술서를 받도록 해요. 그리고 자술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TV하고는 조금 다른데 며칠 후에 그 계엄사령부에서 연락이 와요. 다시 오라고. 그 자술서를 쓴 사람들. 그리고 갔더니 뭐 이런 걸 시시한 걸 가지고 제출을 했냐라고 하면서 다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슬포 주민들은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그의 유족들이 그 모슬포 마을 어귀에 문영순 서장님 공덕비까지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월 달에 또 한 차례의 폭풍이 또 불어닥치게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특공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청년단 단원이라고 무장대하고도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공대를 서청이 엄청 싫어했던 거죠. 그 단체가 전부 다 학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자수 사건으로 100명은 문영순 서장님의 용단으로 또 살기는 했지만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특공대가 또 다른 계략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희생이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달게 되죠. 그러면 어쨌든 뭐 2차 그 일이 있기 전에는 100명은 진술서를 써서 썼죠. 풀려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제주의 신들러가 맞네요. 구형한 게 맞죠. 네. 그러면 100명이 살았잖아요. 한 사람이 자손을 읽을 수 있는 숫자가 한 20명이라고 친다면 2,000명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와. 거죠.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문영순 서장님의 공덕비를 세운 거죠. 이맘때쯤에 뭔가 문영순 서장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싶죠. 네, 뭔가 보고 남아있는 싶죠. 자료나 뭐 기록이나 뭐 있을까요, 선생님? 예, 마침 이제 올해 3월에 그 모슬포 경찰서장으로 계실 때 찍혔던 사진이 오.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사진이죠? 네, 요 사진인데요. 1949년 4월 28일 날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모슬포 학도 호국단이라고 하는 걸 결성하던 날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이 그 당시 이제 매 외빈 모셔놓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그 학도 호국단을 결성하면서 연설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영상 보면은 동그란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다 안경 쓴 사진만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저희 발견하고 보니 안경을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안경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얼굴이 또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벗어봐 주실래요? 예, 벗어봐. 예, 이렇게 됩니다. 마시멜로! 아니,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보다 안경 낀 모습보다 조금 더 좀 늠름한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더 강단이 있어 보이잖아요. 당시 경찰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 녀석을 한 명 잡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재산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주마.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영순 서장님은 정의로운 역사의 길을 선택했던 분인 거죠. 네, 그래서 멋있죠. 오늘 실제로 모슬포 지역에서 있어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좀 부유했던 집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경찰한테 여기서 서청 출신 경찰한테 돈을 찔러줘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그 아들을 빼주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숫자를 맞춰야 돼요, 자기들이. 그래서 또 엉뚱한 사람을 거기다 대신 끌고 가서 또 총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문영순 서장은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죠? 예,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늠름한 모습으로 또 예비 검속 때 그죠? 또 구했던 목숨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이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군은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검거할 것을 지시하는데요. 이른바 예비 검속이었죠. 당시 예비 검속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총살됐는데요. 제주도 전체에 수천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때 문영순은 모슬포에 이어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상태였습니다. 진무를 보고 있던 어느 날 문 서장 앞으로 하나의 문서가 배달됐습니다. 그것은 제주 주둔 해병대 정보 참모인 해군 중령 김두찬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B서의 예비 구속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 집행자에 대해서는
비서에서 총사를 집행한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이에 의뢰함. 뭐라고? 총살 집행? 아니, 이들이 무슨 사상범이라고? 한참을 생각한 문영수는 문서 위에 뭔가를 단호히 써 내려갑니다. 완전 상남자예요. 저 빨간 글씨로. 멋있죠. 네, 부당함으로 불이해. 와, 명언처럼 멋있는데. 제가 저 문서 사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뿌듯해지거든요. 아니 지금이야 예비 검속이 뭐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불법 조치지만 저 당시에 군의 명령을 거부하기란 그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비 검속이라는 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악법 중에 이제 악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해서 총 집행을 하고 나서 명단을 보관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의로운 역사적인 판단을 했던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 그리고 자체로.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제 6.25가 발발을 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모든 것의 우선권이 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군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지금. 문영순 서장을 바로 군에서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행동하신 거죠. 아니, 문영순 서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증언이 하나 있죠. 문영순 서장님의 이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이제 공문 회신으로 인해서 이 성산포 경찰서에서 수감 중이었던 사람들은 200~300명이 구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성산포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만도 한데 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증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저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그 4.3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의가 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표선명 가시리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해설사님이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마을로 오라고. 그때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 검속이 됐었던 거죠. 18살 때 나이로.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앞문으로 문영순 서장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리고는 간단한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각자 돌아가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건 제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입니다. 서장님이 직접 풀어주면서 왜 본인의 공적을 취하지 않고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까? 진짜 훌륭한 사람은 댐댐이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감탄을 했대요. 그러니까 4.3의 한복판에서 정말 도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셨던 분이 문영순 서장이 아닐까 싶은데 4.3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려졌나요? 네, 4.3 이후의 삶은 이제 경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을 하고 민간인으로 다시 제주에 돌아와요. 지금 사진 한 장이 네. 나오는데 여기에 키도 지금 훤칠하시죠? 문영순 서장이 서장님. 계신 거예요? 계시죠? 어느 분인가요? 맨 오른쪽 분인가? 맞습니다. 진짜요? 네. 이렇게 보니까 사복을 또 입으시니까 네. 또 달리 보이시네요. 굉장히 늠름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등치도 이렇게 좋으시고 좋으셨네. 퇴직 후 또 청년 결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쌀 배급소 직원 또는 남의 집 단칸방에서 얹혀서 살다가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또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가 제주 도립병원에서 쓸쓸하게 또 생을 마감하게 이릅니다. 그래도 문영순 서장님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문영순 서장님이 보여준 용단은 비단 경찰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계속 이렇게 빛이 되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옆에 뭐 가족분들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문영순 서장님이 2024년 5월 10날까지는 평안도민의 공동묘지에 계시다가 5월 10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 호국원으로 국립묘지로 마땅히 이제 안치되었습니다. 가셔야 될 곳으로. 네.
모셔진 거죠. 네. 아 근데 마지막에 너무 약간 고독하게 혼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뭔가 서글프기도 한데 문영순 서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네. 역사를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문영순 서장님이 유족은 없는데 수천의 유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본인이 살려낸.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안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고 이어지는 느끼게 거죠.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노력 덕분에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기억이 될 테니까요. 자, 두 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을까요? 이제 4.3 쪽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문영순 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순간에도 이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 그래서 흔히 우리가 홀로코스트 하면 히틀러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러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동의와 암묵적인 침묵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자행이 됐대요. 4.3 역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그 집단 관계가 국가 폭력과 미군정의 권력에 편승하면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영순 서장님과 같은 시민 정신을 우리가 각 영역에서 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결심을 한 번 더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이고 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문영순 서장님의 뜻을 기려서 교육이면 더 열심히 향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은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뜻과 마음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